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눈. 우리 아이들의 눈 건강이 위험합니다. 눈은 8살까지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에 시력 발달이 평생 시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 안경을 써도 시력 교정이 힘든 약시는 조기 치료를 하면 시력 장애를 예방하고 완치율이 아주 높은데요.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두 눈이 똑바로 정렬돼 있지 않은 소아사시나 속눈썹에 눈이 찔려 상처가 나는 덧눈꺼풀 역시 소아에게 흔한 눈 질환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 눈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표현력이 부족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만 3세부터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TV닥터에서는 우리 아이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소아 눈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닥터입니다. 처서가 지나면서 확실히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이럴 때 요즘 여러분 눈 건강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죠. 시력은 태어나서 8살까지 꾸준히 발달하기 때문에 특히 어릴 때 눈 건강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우리 아이들 보면 안경 쓴 아이들 참 많이 볼 수가 있죠. 시력 저하뿐 아니라 사시라든지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덧눈꺼풀도 아이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소아 눈 질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완치할 수 있고 또 시력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소아 눈 질환의 진단과 치료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안과 최희용 교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아이들 참 안경 낀 애들 참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교수님은 이제 안과 전문이시니까 집에 아이들은 눈 관리 잘해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아픈 데를 찌르시는데요. 제가 애가 둘인데 둘 다 마침 안경을 끼고 있고요. 둘 다요? 예, 또 둘째는 양쪽 눈이 짝눈인 부등시가 되어가지고 하마터면 약시가 생길 뻔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렇군요. 발견해서 지금은 괜찮게 생활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예, 조기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발견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정상 되셨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 눈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 눈 시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신생아 때 그러니까 출생하자마자 바로 성인 시력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서부터 적어도 한 3, 4세까지 시력이 발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그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력 발달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시력이 거기서 그냥 멎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평생을 뭐 0.1이면 0.1에 살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눈 관리가 평생 시력을 결정할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태어나자마자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까지는 서서히 발달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합니까? 네, 시력 발달은요. 잠깐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안구를 단면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우리 검은 눈동자, 보통 각막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빛이 들어와서 수정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과해서 망막에 정확한 상을 맺게 되어야 시력이 발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나서부터 이제 시력이 발달하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력이 1.0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만으로 3, 4세까지 시력이 서서히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정확하게 망막에 상을 맺는 이런 정확한 빛자극이 일어나야 시력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한 상을 맺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시력이 발달하는 과정에 스톱해버립니다. 그러면 저시력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서너 살까지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발달하는 그래프 곡선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병원에 찾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 보통 저희 소아안과 외래를 방문해 주시는 가장 많은 질환은 사시 질환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속눈썹이 눈을 자꾸 찔러가지고 생기는 그런 덧눈꺼풀. 그리고 시력이 낮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셔가지고 저시력 때문에 오시는 굴절 이상이라고 하죠. 이제 근시나 난시, 원시 이런 질환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사시, 그다음에 덧눈꺼풀, 그리고 가장 이제 흔한 것이 시력 저하. 그렇죠.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여서. 그러면 이렇게 눈이 나빠진 아이들이 자꾸 눈 시력이 저하되는 이유, 원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요즘은 안경을 끼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아요. 지역이나 학년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예. 고학년 같은 대도시 이런 초등학교는 거의 반 이상이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보통 안경 쓰는 제일 큰 원인이 뭐 일반적으로 학교 근시라고 부르는 이제 근시가 제일 많은데 네. 뭐 여러 가지 유전적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라든지 중국, 일본, 뭐 싱가포르 이런 동아시아권에 많은데 뭔가 어떤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거군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시력이 저하되면 우리가 안경을 써서 시력을 교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안경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력을 발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간에 시력을 발달을 방해하는 그런 인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네. 거기서 시력이 멎어버리게 됩니다. 잠깐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경우를 보통 약시라고 하는데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근시나 원시가 있어서 안경을 써주면 시력이 잘 나와야 정상인데요. 이런 애들은 시력 교정을 해도 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약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약시 같은 경우는 시력 발달할 때 치료하지 않으면 거기서 시력이 멈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아무리 커서 치료를 하려고 해도 시력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네. 기질적 이상이 없는데도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를 네. 약시라고 하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약시는 그 시력,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 것 외에도 또 다른 뭐 증상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 이 약시가 무서운 병이라는 이유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특히 애들은 자기가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을 호소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냥 평생 눈이 시력이 낮은 상태로 처음에 살아버리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잘 보이는 게 정상인지를 모르게 되는 그게 겁니다. 단 줄 아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나중에 늦게 발견을 해서는 치료가 안 된다는 그런 무서운 점이 있죠. 특히 네. 시력이 한참 동안 약시가 지속이 되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사시가 생긴다든지 한 번씩 이렇게 눈이 막 떨리는 환자들을 보셨을 텐데 그런 눈 떨림이 생긴다든지 네. 해서 병원을 왔는데 보니까 약시가 있더라 이렇게 뒤늦게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약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이라도 약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면 조기에 빨리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때가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특히 뭐 그렇군요. 어른들이 어릴 때는 잘 안 보이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혹시라도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즉각 네.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특히 어머니의 세심한 관찰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실제로 그 약시 진단을 받고 6년째 치료 중인 아이가 있어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4살쯤 됐을 때 그 애들이 이때 한참 동화책 보고 이래 하는데 애 보시는 분이 동화책을 보는데 애가 너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막 보고 또 TV를 보는데도 눈을 되게 이제 깜짝거린다든지 이게 기울어서 이렇게 본다고 자세가 좀 안 좋은데 시력 검사를 해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애를 좀 관찰을 하니까 좀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안과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냥 약시고 또 짝눈이 있다고 가림 치료는 그래서 일단은 좀 잘 보이는 쪽 눈 시력을 맞춰가지고 이제 안 좋은 쪽을 좀 시력을 회복에 발달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가림 치료했었거든요. 지금 시력은 뭐 어느 정도 나옵니까? 높은 이야기하고 뭐 있죠? 지금 안경 끼고 도수 한 0.8 정도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은 학교 생활하고 오는데 크게 지장 없을 거니까 너무 올려버리면 또 애들이 어지럽다 이래 하시더라고요. 안경 벗으면 안경 벗으면 거의 잘 안 보이죠. 0.1 뭐 이 정도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애들이 크면서 성장할 때도 시력이 더 떨어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정하면서 좀 유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경우는 어머님께서 일찍 발견을 하셔서 잘 잡을 수가 있었네요. 지금 6년째 치료하면서 호전이 된 경우죠? 네,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저 친구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애가 조금 미숙아로 태어났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어머니가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경우인데 미숙아에서 조금 뭐 약시라든지 근시 난시 비율이 조금 높긴 합니다. 그래서 저런 증상을 발견하셔가지고 마침 양쪽이 또 부등시인데다가 심한 근시하고 난시가 같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치료를 해서 지금은 시력이 거의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까지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시력 발달 과정에 뭔가 원인이 있어서 이제 약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약시가 왜 생깁니까? 예, 약시에는 몇 가지 원인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굴절 이상이라고 하죠. 원시나 난시, 근시 이런 것들, 특히 이런 원시가 있는 경우에 약시가 가장 흔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기가 원시나 난시 같은 게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시력 발달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주는 굴절 이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짝눈이라고 하는 양쪽 눈이 부등시, 굴절이 다른 경우입니다. 한쪽 눈은 잘 보이고 한쪽 눈은 잘 안 보이게 되면 아기는 잘 안 보이는 눈을 안 보이는지 모르고 그냥 한쪽이 잘 보이니까 지나게 네. 되죠. 그러면 그 나쁜 눈이 심한 약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시가 있는데요. 한쪽 눈은 어떤 물체를 잘 쳐다보고 있는데 한쪽 눈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면 이쪽 잘 보이는 쪽 눈, 눈을 쓰고 있는 쪽 눈만 쓰게 되고요. 이렇게 돌아가 있는 눈은 쓰지 않게 됩니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사시성 약시라고 하는데 이것도 약시의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선천성 백내장이라든지 뭐 눈꺼풀이 처져 있다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눈에 빛이 못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시력 발달을 장애를 주죠. 이런 것도 큰 사시의 원인 중에 약시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내 아이가 이런 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표현을 못하니까 정말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검사가 중요할 텐데 그럼 약시는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예, 아까 제일 먼저 일단 시력 검사를 하게 되고요. 예. 시력 검사하는 장면을 잠깐 보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는 시력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저 검사가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만으로 한 3세쯤 되면 우리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시력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자동 굴절 검사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계로 굴절 이상을 그러니까 안경 도수를 측정하는 기계죠. 근데 애들은 저 검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동 굴절 검사기만 가지고 굴절력을 측정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절 마비제라고 하는 저희 눈의 조절력을 마비시키는 안약을 저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자기 눈에 힘을 못 주도록 만든 다음에 이렇게 검영법이라고 해서 정확한 굴절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근시나 원시 혹은 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시력이 잘 나오는지를 이제 안경을 바꿔 껴가면서 저런 도수로 측정해서 안경 도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안경 도수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런 그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약시로 진단을 받으면 이제 바로 치료에 들어가겠죠. 근데 그 치료가 어느 시기 이후에는 아까 그 8살 뭐 이 정도 이후에는 잘 안 된다고 하던데요. 실제 어떤가요? 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뭐 한 8살쯤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시력이 한참 발달할 수 있는 나이인 뭐 만으로 한 6세 이전에 약시를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면 정상적인 시력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애들이 안경 쓴다든지 다른 치료하는 것을 상당히 애처로워하십니다. 그래서 네. 애들을 무슨 안경을 씌우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예. 약시 치료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10살이 넘어버리면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아주 그럼 많습니다. 평생 그냥 약한 시력으로. 그렇죠. 그냥 그 시력으로 평생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라식이나 이런 요즘 수술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지만 네. 이 성장이 멎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더 이상 키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약시가 생긴 경우는 라식 같은 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8살 이전에는 빨리 발견해서 치료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야 된다. 예, 예. 치료는 어떻게 됩니까? 약시 치료는 생각보다는 단순합니다. 근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보다 보호자분들이라든지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게 아주 큽니다. 생활 속의 치료가 중요하군요. 예, 일단 굴절 이상이 있거나 네. 이제 안경을 써야 되는 경우 같으면 안경을 씌우고요. 양쪽 다 약시가 있으면 안경으로만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쪽이 심한 약시다 그런 경우 같으면 좋은 쪽 눈을 가리는 저희들이 보통 가림법이라고 하는데 가림법이 아주 중요한 치료가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잘 안 보이는 눈을 자꾸 쓰라고 좋은 눈을 가려버리면은 애들은 정말 눈 가리기를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노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약시는 부모 책임이 크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거든요. 일찍 예. 발견을 못하고 치료를 열심히 안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가림법 하실 때는 어머님들의 아이디어가 좀 중요합니다.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 이쪽 눈을 가리고 하자든지 해서 그 치료를 열심히 해주시면 약시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눈 모두 약시면 안경을 쓰고 한쪽 눈이 약시고 또 한쪽 눈 그렇지 않으면 눈 가림법을 활용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약시에서는 가림법이 아주 중요한 치료인데요. 지금 아기처럼 이제 저런
저희들이 패치라고 부르는데요. 네. 저런 눈 패치를 지금 붙이는 쪽이 그러니까 좋은 쪽 눈이 되는 겁니다. 쓰지 좋은 쪽 말라고. 그렇죠. 가려가지고 저희가 약시라고 하는 것은 양쪽 눈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예. 경쟁적으로 좋은 눈을 써버리기 때문에 좋은 눈을 가려서 저렇게 이제 굴절 이상이 있으면 추가로 안경을 쓰게 되죠. 그래서 안 좋은 눈을 자꾸 이용하도록 해서 약시를 치료하는 것이 약시 치료의 가장 큰 원리죠. 네, 아이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네. 막 떼고 싶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네. 그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경을 그럼 언제까지 씌워야 되느냐? 평생 뭐 이런 안경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네, 안경을 처음에 처방을 드리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경을 계속 써야 되나요? 나중에 벗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네. 되게 근시나 난시가 있는 경우는 안경을 계속 써주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요? 예, 성장 그리고 이후에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근시는 도수가 자꾸 올라갑니다. 안경 도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또 아주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몸이 커지는 것처럼 근시는 자꾸 나빠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원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도수가 줄어들어서 안경을 벗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자고 할 때까지는 계속 써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그 의료진의 말에 계속 네.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따라가야겠어요. 예. 그럼 치료를 받고 나서 시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완치는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아기나 어머니의 아주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경우에는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실내를 보더라도 한 0.23 정도로 초진 때 왔던 애들이 안경 잘 끼우고 가림 치료 잘 해가지고 거의 0.89 이상 정상 시력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집에서 전혀 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시고 안경도 끼지 않고 그냥 외래를 방문하시면 그 시력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 어머니 노력하고 애기 협조하고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야, 소아 약시는 그야말로 부모님의, 특히 어머님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자, 오늘 소아 눈 질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안과 최희영 교수를 모시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아 약시에 이어서 사시입니다. 약시를 사실 오래 방치하게 되면 사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사시는 어떤 것입니까? 네, 두 가지가 다 서로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시 때문에 사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시 때문에 약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약시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시축, 그러니까 보는 방향이 바르지 않은 거죠. 한쪽 눈은 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한쪽은 왠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맞아요. 같은 그런 사람들 아마 흔히 보셨을 겁니다. 네. 아기 때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사시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 있는 눈만 쓰게 되는 겁니다. 아, 사시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안 보는 쪽, 그러니까 밖으로 빠져 있거나 안으로 모여 있는 눈은 나중에 약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소아인 시력차가 경우에는. 점점 더 커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돌아가 있는 눈은 점점 약시에 빠져서 시력이 낮아지는 그런 사시 약시가 생길 수 있죠. 네. 그럼 사시는 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천적인 것도 있어요? 예, 그것도 이제 보호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시가 왜 생겼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사시의 원인이 밝혀져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아주 심한 원시가 있거나 아니면 마비가 있어가지고 사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요. 어떤 원인인지 잘 모르면서 사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뭐 선천성 사시 이렇게 불렀던 진단명이 있는데 요즘은 네. 진단명 자체에서도 선천성이라는 말이 빠질 정도로 선천성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연구 네. 단계에 있다. 근데 아마 어머님들도 혹시 그런 경우 없으셨나요? 그 아이가 평소에는 똑바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주 가끔씩 어떨 때는 눈동자가 좀 흐트러지는 경우, 그런 경우를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이제 간헐외사시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간헐외사시. 예, 간헐외사시라면 글자 그대로 항상 사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한 번씩 네. 이렇게 보이는 사시를 말합니다. 예. 흔히 저희가 뭐 멍 때리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멍하게 있을 때 한쪽은 바로 보고 있는데 눈이 한쪽이 축이 안 맞는 것 같다. 왠지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처음 발견하셔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잠깐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 간헐외사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사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국에는 안쪽으로 모이는 내사시가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왠지 눈이 밖으로 나가는 외사시가 많고요. 대개 만으로 한 2세, 3세쯤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막 울고 보채거나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많이 피곤할 때 이럴 때 왠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처음 나타나고요.
근데 생각보다 사시 외에도 다른 시력 차이가 아주 크거나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이래가지고 초점이 안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간헐 외사시를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 사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주로 나누고 하는데요. 뭐 안이냐 바깥이냐? 그렇죠. 눈이 안쪽으로 모이면 우리가 이제 안내자를 써서 내사시라고 하고요. 네. 바깥쪽으로 벌어지면 외사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으로 있는 사시도 있습니다. 눈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상사시 혹은 하사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것도 한번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렇죠. 외사시와 이제 그냥 내사시. 도식화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그냥 네. 지금 보시면 오른쪽 눈이 안쪽으로 완전히 몰려 있는 내사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빠져 있는 외사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눈이 수직으로 이상이 있는 한쪽 눈이 올라가 있는 경우는 상사시, 또 내려가 있는 경우는 하사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제 환자들의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네. 영아 내사시라고 해서 아주 돌도 되기 전에 저희들이 보통 출생 후 한 6개월쯤부터 눈이 이렇게 심하게 모여 있는 애들을 영아 내사시라고 부르고요. 또 사시의 종류에 따라서는 원시 안경을 써줘가지고 사시가 바로 되는 이런 조절 내사시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시가 항상 나타나게 되면 저희들이 항상사시라고 부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번씩 사시가 나타나는 경우는 간헐사시라고 부릅니다. 아, 네. 근데 아이가 항상 우리는 그 눈을 마주치면서 지내잖아요. 근데 아이 눈이 이렇게 사시가 되거나 뭐 간헐적이든 항시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 눈동자가 바깥으로 돌아가는 외사시 때문에 수술을 받은 경우가 있어서 보호자를 만나봤습니다. 10살 때인가 아이와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면으로 봤을 때는 몰랐었는데 이제 고개를 돌지 않은 채 이렇게 옆을 응시한다든지 그랬을 때 검은 눈동자가 귀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아 이게 혹시 사시 징후가 아닐까 이런 이제 걱정이 되어서 이제 병원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진단을 뭐라고 하시던가요? 사실 중에서 외사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사시라고 했을 때 걱정 많이 되셨겠죠? 아 그럼요. 그 걱정을 많이 되었습니다. 어떤 걱정들? 왜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어느 부모나 걱정하듯이 그런 마음이 들었죠. 네. 사시, 소아사시에 대해서 이제 수술이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되면 재발의 가능성은 있지만 또 나름 또 이렇게 안경 교정을 또 통해서도 이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셔서 교수님만 믿고 그렇게 수술에 응했고 또 지금도 이렇게 최근 6개월 전에도 다시 안경 교정 방법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됐는데 지금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4년 전에 수술을 받아서 지금 어느 정도 좋아진 경우를 만나봤는데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네, 사시는 재발을 꽤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간헐외사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퍼센티지로는 거의 30~40%쯤 재발을 상당히 한다고 높네요.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사시의 원인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수술적으로 치료하지만 어떤 원인에서든지 자꾸 눈이 빠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시는 한번 수술을 하고 다시 수술 받으시는 수술하고. 경우가 꽤 있고요. 아까 환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약간 과교정이 됐습니다. 과교정이라는 건 이제 밖으로 나간 사시를 수술하고 눈이 약간 안쪽으로 모이게 되는 경우인데 되게 다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병원에서 조치하시는 대로 잘 해주시면 대개는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재발률은 꽤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 참 다시 또 수술받게 하고 하면 좀 본인도 보호자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생스러울까요? 그 사시가 있는 경우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바깥으로 멀어지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몰리거나 이런 증상 외에도 어떤 증상을 보입니까? 네, 이건 부모님들이 이제 잘 관찰을 해주셔야 하는 일들인데요. 네. 잠깐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시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기울이는 저희가 머리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기울이는 혹은 머리를 돌리는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사경, 뭐 고개 돌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 원인도 사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마비가 있는 사시인 경우에는 머리를 이렇게 기울여서 생활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있으면 그 원인은 사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목이나 다른 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눈 검사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헐외사시라든지 다른 사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밝은 데 나가면 눈을 자꾸 찡그립니다. 한쪽 눈을 자꾸 찡그리고 유달리 다른 애들보다 눈을 심하게 감는다 이런 경우에는
사시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하고요. 네. 아래쪽에 있는 친구는 시력이 잘 안 나와서 생기는 사시입니다. 그래서 한쪽 눈이 시력이 거의 나오지 않아서 눈이 점점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이런 걸 이제 감각사시라고 부르는데, 시력이 안 나오는 게 먼저 원인이 되고 사시가 2차적으로 생기는 그런 증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시의 원인이 지금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 사시는 단순히 그 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뇌하고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뇌의 이상이라든지 다른 데서 오는 그런 원인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6개가 있는데, 이 눈을 움직이는 것은 머리에서 처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뇌의 가장 중심 부분에 있는 눈을 움직이는 신경핵이 있는데, 여기서 3가지 신경이 한쪽 눈으로 가서 그 3가지 신경이 6개의 눈 근육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쪽, 바깥쪽,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데요.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 특히 애들에서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뇌 종양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두증이 있다든지 어릴 때도 어떤 혈관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쳤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로 병원을 왔는데 한 번씩 가다가 뇌 종양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하고 머리는 항상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 좀 더 면밀한 관찰 또 그만큼의 어떤 세세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사시 검사는 일단 눈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시가 얼마나 양이 있는지를 보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림 검사라고 해서 눈을 그냥 가려보는 겁니다. 지금 눈을 가리면 밖으로 나가 있던 눈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가렸다 떼면 눈이 저렇게 빠져 있는 게 보이는데요. 오른쪽 눈이 지금은 밖으로 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사시가 있는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안구 운동 검사라 그래서 눈이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마비가 있거나 눈이 잘 안 움직이는 방향이 있는지 혹은 너무 많이 움직이는 방향이 있는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시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저런 프리즘을 이용한 교대가림 검사를 통해서 사시 각을 측정하게 됩니다. 사시는 저희가 이제 각도로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저런 프리즘 교대가림 검사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사시의 양을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아기가 감각적으로 정상인지, 시력이 정상적으로 나오더라도 두 눈을 같이 쓰고 있는지를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감각 기능 검사 중에 하나인 워트 4등 검사라고 하는 건데, 두 눈을 같이 보고 있는 검사를 하는 겁니다. 한쪽 눈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보는 검사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안경을 끼고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사시의 중요한 치료 목적 중에 하나가 입체실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아기가 안경을 쓰고 팔이 날개를 잡고 있는데 네. 입체감이 있으면 팔이 날개가 위로 올라와서 입체적으로 보이게 이하영에서 됩니다. 딱 위에를 잡네요. 예, 자기 날개를 잡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시가 있으면 입체감이 심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 치료하는 목적 중에 정상적인 입체실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치료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시신경이라든지 망막 쪽에 이상이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안저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눈에 동공을 키워서 눈 안에 신경을 들여다봐서 저기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저런 정상적인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사시를 진단받을 수가 있네요. 근데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내 아이가 좀 사시가 의심된다 싶어서 병원을 갔는데 실제로 이런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도 아닌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릴 때 보면 눈이 꼭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심지어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릴 때 눈이 다 안으로 모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괜찮다.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래도 실제로 사시가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가성으로 내사시 혹은 가성 외사시, 우리가 이제 실제 사시가 없으면서 사시처럼 보이는 경우를 그런 얘기를 쓰는데, 그렇다고 생각되시더라도 안과 와서 간단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아주 어릴 때부터 사시가 생겨서 꼭 수술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사시도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내사시냐, 외사시냐, 아까 위아래도 나눠 있다고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시가 있을 때 이제 먼저 굴절 검사 같은 것을 해서 안경이 필요하면 안경 처방을 먼저 하게 되고요.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눈 운동이라든지 프리즘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림을 좀 볼까요? 그러죠. 네, 눈을 움직이고 있는 근육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 눈에 6개씩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위쪽, 아래쪽, 안쪽,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근육이 눈에 붙어 있고요. 네. 사시 수술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눈이 바깥쪽으로 많이 나간다 그러면 바깥쪽으로 눈을 당기고 있는 근육을 약화시키는
약화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혹은 안쪽으로 가는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강화술을 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 주변에 있는 근육을 수술하는 것이 사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검은 눈동자를 어쨌든 중앙으로 오게끔 그 양 옆에 근육 힘 조절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예. 수술의 원리라는 것이. 예. 예. 근데 아무래도 그 정말 아이에게 뭐 칼을 대게 하고 수술 받게 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네. 마취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성인 네. 사시들도 있으시니까요. 네. 눈에만 마취를 해서 부분 마취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소아사시인 경우에는 전신 마취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시기는 언제로 잡아야 되나요? 사시 형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종류의 사시가 있는데 영안의 사시 같은 경우는 심지어 돌 전후에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돌 전에요? 예, 돌 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시기에 따라서 한 2세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간헐외 사시 같은 경우는 수술 시기가 다 다릅니다. 눈이 얼마나 빠져 있는지, 빠져 있는 시간이 많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한 3, 4세경쯤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조금 더 커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우리 보통 성인이 안과에 가서 어떤 뭐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부분적인 마취를 하지만 아이는 전신 마취를 하게 되는 수술인 만큼 그 수술 방법 그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실제 그 소아 사시 수술 장면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네, 이 얘기도 이제 만으로 4세 정도 되는 소아 사시 수술 장면입니다. 눈이 네. 바깥쪽으로 많이 나가는 외사시 환자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결막이라고 하는 그 흰자 있는 부분을 열고 눈을 바깥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외직근이라는 것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좀 근육이에요? 네, 지금 걸어놓은 것이 눈을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외직근이라고 하는 눈을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봉합사로 저렇게 근육을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네. 저 근육을 뒤쪽으로 후퇴시키는 약화술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저렇게 잘라내고요. 원래 부착되어 있던 부분에서 뒤쪽으로 후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저 뒤에다가 다시 근육을 봉합을 시켜서 원래 부착되어 있던 부분보다 근육을 뒤로 후퇴시켜서 약화시키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약화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막을 다시 봉합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상처는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있는 그 흰자 있는 부분, 네. 결막이라고 하는 곳을 열고 근육을 찾아내서 그 근육을 사시 양에 맞게끔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후퇴시키거나 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어쨌든 되죠. 그 검은 눈동자가 중앙으로 오게끔 네. 뭐 잘라주거나 약화시키거나 네, 예, 거기에 이제 뭐 이제 그 꿰매고 이제 하는 시술이 들어가죠. 네. 이 화면 보시면서 우리 어머님들 많이 안타까우셨죠? 네. 수술 이제 이후에 눈동자 위치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이렇게 우리 아이 고생시키면서 수술을 했는데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대개 사시는 수술하자마자 바로 눈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보다 어머니나 보호자분들이 빨리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눈 위치가 다시 변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수술 직후에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영아 내사시라고 해서 아주 조기에 수술을 하는 그런 사시인데요. 네. 수술 전후 사진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보시는 것처럼 눈이 안쪽으로 심하게 몰려 있는 내사시입니다. 거의 한 생후 10개월 전후 아기들 사진이고요. 수술을 돌경 정도 시행을 해서 수술하고 한 3개월쯤 되면 그냥 외관상 보셔도 눈 위치가 이렇게 바로 되는 이런 것을 바로 확인을 하실 눈이 수가 아주 있죠. 예뻐졌네요, 그죠? 네. 그리고 수술 후 3개월 돼서 네. 이것도 재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재발하거나 과교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이 안쪽으로 모였던 경우가 바깥쪽으로 네.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온다든지 하는 재발이나 과교정의 위험은 네. 항상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우리 방청객 여러분이 이제 어머니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아주 관심 높게 지금 방청해주고 계신데 실제 어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직접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 질문해 주실까요? 네, 앞에 분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 아이가 눈이 너무 나빠서 안경을 씌우려고 했더니 정상적인 시력 발달에 방해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안경을 쓰면 시력이 더 나빠질까요? 눈이 얼마나 나쁜가요? 0.1, 0.2 정도. 0.12. 네. 근데 안경을 쓰면 더 나빠지지 않을까? 네. 네, 아무래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네, 안경 처방을 처음 드리면 반드시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십니다. 네.
지금 정도 되시면 안경을 씌워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기들은 처음부터 시력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력이 0.12 정도면 시력 발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안경을 반드시 씌워 주셔야 합니다. 물론 처음 안경을 씌우면 너무 애처로워 보이고 애들이 또 안경을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겠지만 안과에서 안경을 반드시 씌워야 하신다고 말씀을 들으시는 경우에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안경을 계속 씌우셔야 되고요. 네. 물론 그냥 멀리 볼 때만 안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력이 잘 완성된 경우는 저희들이 교정 시력이 잘 나올 때는 그냥 멀리 볼 때만 써도 됩니다만은 약시 치료를 위해서 안경을 쓰는 경우는 가능하면 잘 때 말고는 계속 씌워줘 주셔야 됩니다. 네, 안경 씌우셔야겠습니다, 어머니. 자,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아이는 아래쪽 속눈썹이 계속 눈을 찔러서 힘들어하거든요. 네. 근데 꼭 수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눈썹을 뽑아줘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네, 아래 눈썹을 뽑아도 괜찮은지.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아기가 얼마나 불편해하는가에 따라서도 다른데 아주 어린 애들 같으면 그냥 조금 약으로 치료하면서 볼 수가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힘들어하고 시력 저하가 심하다, 증상이 아주 심하다 이럴 때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들 눈썹을 뽑으시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눈썹이 다시 계속 자라기 때문에 눈썹을 한번 뽑으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뽑아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권해드리는 치료법은 아닙니다. 아, 그건 일시적일 뿐이다. 네. 지금 이렇게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실제로 속눈썹이 눈을 찔러서 막 비비고 충혈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네,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이제 덧 눈꺼풀이라고 부르는 덧 병명인데요. 눈꺼풀. 네. 그래서 이제 눈꺼풀 피부 자체가 눈썹을 안쪽으로 밀어서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잠깐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얼마나 진짜 따갑고 통증이 심할까요? 보통 정상적인 눈꺼풀은 이렇게 앞쪽을 향해 있습니다. 네. 눈썹이 앞을 향해 있는 것이 정상인데 덧 눈꺼풀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있는 속눈썹이 검은 눈동자 각막을 자꾸 찌르게 됩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피부들이 좀 많아서 그렇다고 보는데요. 이런 증상이 계속 있으면 아주 눈을 부셔한다든지 혹은 각막에 상처가 생겨가지고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난시가 생긴다든지 자주 눈을 비빈다든지 하는 증상이 생깁니다. 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눈에 뭐 조그마한 티끌이나 뭐 하나 들어가도 정말 불편하고 막 비비게 되고 따갑고 한데 덧 눈꺼풀인 아이들은 주로 어떤 증상을 호소합니까?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좀 큰 애들은 눈이 아프다는 얘기도 합니다. 자꾸 눈썹이 눈을 찔러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잠깐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어린 아이들은 참 그 표현하기도 쉽지 네, 않고요. 아기들이 눈이 아프다는 얘기 할 때까지는 나이가 상당히 들어야 하죠. 그래서 네. 어릴 때는 증상이 없습니다. 아니면 눈을 심하게 비비거나 자꾸 눈이 충혈되거나 빨개지는 증상이 있거나 눈곱이 자꾸 끼고 눈을 자꾸 부시하면서 눈을 찡그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과 가서 검사를 해보면 이것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거나 난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눈썹이 심하게 위쪽을 향해서 각막을 지금 많이 손상시키고 있는 모습이죠. 네.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이런 상태로는 지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 덧 눈꺼풀 때문에 1년 전에 수술받은 아이가 있어서 보호자 만나봤습니다. 우선은 그 아래 눈 밑에 눈썹이 하얀 눈동자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걸 제가 보고 그 뒤에 관찰하니까 눈을 많이 비비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뭐 어린이집 갔다 오고 그러면 충혈돼 있는 게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많이 끼는 편이었고요. 예. 그럼 진단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덧 눈꺼풀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술은 했고 저는 좀 사시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도 또 제가 외래를 보려고 했거든요. 그 사시는 괜찮다 하시고 그냥 덧 눈꺼풀만 있다고 하시네요. 어려서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그 보통 그냥 주위 사람한테 여쭤보니까 그냥 나중 크면 얼굴 형태가 많이 바뀌니까 좀 괜찮을 거라고 해서 계속 그냥 두고 보다가 한 4살 말에서 한 5살 정도 됐을 때는 좀 어린이집 가서도 선생님도 좀 많이 비빈다고 하시고 그래서 외래 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럼 뒤에는 계속 치료를 하고 계십니까? 그 후에 이제 외래 몇 번 찾아보고 나서는 교수님 이제 괜찮다고 하시고 그리고 크면서 형태가 얼굴이 많이 변하니까 그때 또 그런 증상 있으면 또 외래 보면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 수술을 받은 경우인데 말씀 중에 아이들은 얼굴이 크면서 변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호전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실제 있어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 덧눈꺼풀은 우리나라 애들, 동양 애들의 특징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얼굴 형태 때문에도 그렇고. 네. 그래서 심지어 뭐 돌 이전 애들은 거의 눈썹을 찌르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런데 그런 애들이 다 수술이 필요하진 않고요. 애기들이 크면서 얼굴이 형태가 변하고 또 저희들이 콧대가 선다 그러죠. 네. 그래서 눈 사이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지고 이러면서 저절로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입체적으로 변하면서. 그렇죠. 예. 그러다가 시력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너무 애들이 힘들어한다든지 하면 시기를 봐서 수술을 해주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뭐 다른 뭐 사시나 이런 것보다 그 덧눈꺼풀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직접 봐도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증상이나 뭐 진단이나. 그렇죠. 어떤 검사를 받게 되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덧눈꺼풀은. 그래서 안과에 와서 검사하는 것도 뭐 크게 특별한 검사는 없습니다만 네. 안과에서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지금 보시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눈썹이 얼마나 눈을 찌르고 있는지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기 사진에 보시면 아래쪽 눈썹이 위를 향해 있는 경우 저 세극등 현미경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덧눈꺼풀 환자들은 아래쪽 피부가 많아서 눈썹이 위를 향해 있어가지고 각막이 닿고 있는 사진이고요. 저런 경우에 이제 아까 앞에서 보신 굴절 검사 같은 거를 해서 각막에 난시가 얼마나 생겨 있는지 그리고 각막에 상처가 얼마나 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네. 증상이 아주 심하고 시력이 떨어지겠다 싶을 때는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아예 보니까 뭐 눈동자 안에 눈썹이 이렇게 잠겨 있네요. 그렇죠. 네, 이런 뭐- 경우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수술은 아래쪽 눈꺼풀에 있는 피부를 일부 제거하는 수술이 되는데요. 잠깐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기들 수술이라 이 아기도 마찬가지로 전신 마취하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아래쪽 눈썹 피부가 위를 향해 있어가지고 지금 각막에 상당히 손상을 주고 있는 상태라 수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피부를 일부 디자인한 다음에 아래쪽 피부 일부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렇게 수술을 마치게 되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아래쪽 눈썹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봉합을 피부 아래쪽에 시행을 합니다. 이미 지금 절개를 했네요. 예, 피부는 지금 제거된 상태고요. 네. 이제 눈썹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봉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이 닿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아기들은 피부 같은 것을 봉합한 거 나중에 제거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 봉합은 다 녹아서 없어지는 실을 씁니다. 그래서 연고만 잘 발라주시면 따로 피부 봉합 제거하는 네. 것은 확실히 하지 않아도 그 됩니다. 수술 전후를 보니까 그 아래 속눈썹의 방향이 확실히 달라졌네요. 예, 저것도 역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수술하는 날 보면 눈썹이 안 닿는 것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터가 혹시 남지 않을까? 눈이잖아요, 또 실도 그대로 뭐 녹는다고 했지만 나중에 뭐 이렇게 뭐 남거나 뭐 후유증이 있거나 그렇지 않나요? 예, 물론 눈썹 주변의 피부들은 흉터가 많이 남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네. 잠깐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네. 이 두 명의 애기인데 아래쪽 눈썹이 심하게 눈썹을 찌르고 있어가지고 수술을 한 경우들인데요. 수술 전에 이렇게 눈썹이 심하게 찌르고 있다가 수술하고 나면 처음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약간 처음엔 어색하지만 쌍꺼풀 수술한 것 같아요. 예, 그냥 얘는 이제 보기에. 위에 눈썹이 닿아서 같이 위아래를 수술한 아, 경우고요. 예. 그래서 눈썹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아래쪽 눈썹이 밖을 향해 닿을 수 있도록. 마찬가지 아래쪽만 수술한 애기들인데 이렇게 심하게 눈썹이 닿고 있다가 수술하고 나서 직후고요. 한 3개월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네. 대개는 큰 상처가 남지는 않는데 한 번씩 이제 아래쪽을 볼 때 눈썹에 약간 주름이 간다든지 하는 게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네. 근데 그 불편도 줄어들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눈도 더 커지고 좀 예뻐진 것 같지 않나요, 아이들이? 네,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눈이 좀 커지는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특히 위에 속눈썹이 찔러서 수술하는 경우는 네. 요즘 또 어머니들이 미용에 관심이 미용에, 많으셔가지고 맞아요. 쌍꺼풀을 어떻게 근데 목적이 쌍꺼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눈썹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눈썹을 확실히 바깥쪽으로 잡아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 수술 목적이 네. 됩니다. 조기 진단이 참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눈 검사는 언제부터 시작하고 또 얼마나 또 자주 검사를 받게 해줘야 되는지 어떤가요? 네, 요즘 정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아기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시력을 측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적어도 한 3세 정도 되면 시력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놓치지 말고 시력을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혹시 시력이 낮게 나올 때는 즉각 안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시력이 낮은 이유를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진단해서 치료하면
아기들 눈을 약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머님들 잘 들으셨죠? 시종일관 강조해 주시는 것이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아이의 눈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뭐 진단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기들은 어떤 병이 있어도 자기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약시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안 보이는 건 줄 알고 지내기 때문에 내가 눈이 안 보여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들 생활하는 패턴을 보시면 TV를 자꾸 가까이서 본다든지 아니면 눈을 자꾸 찡그린다든지 아니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든지 이런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 때는 한 번쯤 안과를 방문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상이 있을 때는 곧 빨리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참 어릴 때 시력 눈 관리가 평생 시력을 결정짓기 때문에 정말 그 어릴 때의 세심한 관찰,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아이들의 눈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의 어떤 습관, 실천법 알려주시죠. 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잠깐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한 1시간 정도, 한 50분쯤 독서를 한다든지 근거리 작업을 하고 나면 한 10분 정도는 쉬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냥 눈을 가만히 감고 계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요즘은 멀리 있는 구체적인 물건을 주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굴뚝이라든지 어떤 건물을 보는 것이 이 근거리 작업하고 맞아요. 나서 멀리 피곤한 눈을 있는 저 산을 봐라 이런 얘기 그렇죠.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뭐 녹색을 많이 보라든지 하는 것도 네.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명은 가능하면 밝게 해주는 것이 좋으시고요. 너무 오랫동안 가까이 보는 뭐 요즘 어머니들 많이 말씀하시는 얘가 요즘 폰을 너무 많이 봐서 힘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근시 때문에 안경을 쓰고 있는 애들이 많아서 어머니들께서 근시를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통계에 보면 밝은 데 나가서 햇빛 아래에서 좀 뛰어놀게 해라. 그렇게 했던 애들이 근시가 조금 적게 진행을 하더라. 이렇게 네. 얘기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가능하면 야외에서 많이 놀게 하는 게 좋고요.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눈 영양제 같은 거 없느냐, 맞아요. 어떤 식품을 뭘 먹이면 먹일까요? 좋느냐. 예,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 보통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냥 잘 먹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든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영양 결핍 없도록 잘 먹이시면 되고 뭐 요즘 나와 있는 블루베리라든지 또 애들 눈 영양제 같은 것들은 뭐 그렇게 해로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특히 그 어린 소아들의 눈 건강 지키기 위해서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제가 처음부터 시종일관 제가 어릴 때 눈 시력이 확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 점점 시력이 발달한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요. 네.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그래서 애들 눈은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면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입체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 병원을 가도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거의 돌쯤 되면 눈 건강은 다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리더라도 아기 생활 습관이 이상할 때는 한번 병원을 방문하셔서 빨리 발견해서 치료해 주셔야 자녀한테 좋은 눈을 갖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네. 자, 조기 관찰, 조기 진단뿐 아니라 좀 전에 그 생활 속의 실천 방법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주변에 안경 쓴 아이들, 눈이 나빠서 고생하는 아이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부산대학교 병원 안과 최희영 교수를 모시고 소아 눈 질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